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법 부분에는 5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화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매스컴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 대화법을 다시 한번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화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화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대화와 말을 구분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과 대화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삼 대화법을 배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과 대화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권투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권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가 나를 치기 전에 계속 내가 쳐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깁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 말만 쏟아내는 사람들의 유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듣지도 않고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말만 쏟아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일방통행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적으로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그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작가가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모자처럼 생긴 그림을 먼저 그려서 어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아이고 이건 모자네 라고 하셨답니다. 본인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투명하게 보아뱀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까지 그려서 보여줬답니다. 말하자면 이 어린 화가는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그림을 보고 보아뱀은 이렇게 큰 코끼리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내 그림이 어른들에게 통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화가의 꿈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과 손잡고 소풍도 갈 수 있습니다. 성모님과 보드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자, 그렇다면 대화는 뭘까요? 탁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스포츠 중에 탁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탁구에 관한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탁구를 칠 때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치거나 아니면 네 사람이 복식 구조로 칩니다. 최근에 로봇 탁구대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에 혼자 가서 탁구를 칠 수는 있지만 결국 누구하고 칩니까? 로봇하고 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탁구를 칠 때 내가 공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그 공을 나에게 넘겨줘야 내가 공을 넘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을 빨리 안 주면 나 혼자 공을 아무리 쳐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탁구를 잘 칩니다. 근데 상대방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을 넘길 때 어떻게 넘겨야 됩니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넘겨야 됩니다. 어떨 때요? 내가 이 탁구 게임을 재밌고 즐겁게 오래 하고 싶다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은 아마추어인데 나는 거의 프로급입니다. 그래서 스매싱을 날려버립니다. 상대방은 공을 못 줍습니다. 자, 이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만 하면 뭐라고 할까요? 나 안 해! 이렇게 할 겁니다. 대화도 똑같습니다. 내가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그 말의 반응을 보이고 다시 내가 또 그 말을 받아서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만약에요, 탁구를 쳤을 때 제가 공을 세게 쳤어요. 상대방이 못 받았어요. 공이 저 탁구장 구석까지 굴러갔습니다. 그 상대방은 그 구석까지 가서 공을 주워와야 됩니다. 그동안 저는 뭐 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 혼자 공을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뭘 물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의 길이는 그 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비례합니다. 관계가 되게 좋았다면 바로 우리 아이가 대답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나빴다면 우리 아이는 나의 질문에, 나의 얘기에 반응하기를 굉장히 주저할 겁니다. 이래서 대화는 양방통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말이 주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러비언이라는 사람이 의사소통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말 외에 다른 도구, 즉 언어 외에 비언어적 도구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각적 요소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대충은 기분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입이 쑥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지금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구나, 아니면 심술이 났구나, 우리는 이렇게 헤아립니다. 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보여주는 표정,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녀가 말하고 있는데 부모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 자녀는 하던 말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마음에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청각적 요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3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부를 때 요한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요한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자, 앞에 요한아 이렇게 부를 때 요한이는 엄마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지금 엄마 기분이 되게 좋으셔. 그리고 나에게 뭔가 맛있는 것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나를 칭찬하시려고 하나 보다. 어쨌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면 뭔가 지적하시려고 하거나 혼내시려고 하거나 가르치시려고 하거나 등등의 유쾌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합치면 93%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몇 프로 남았나요? 7% 남았습니다. 이 7%만이 말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람들은 말로서 대화를 하고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93%가 비언어적인 도구를 활용하게 되고 7%만이 언어적 도구를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되라고 하는 무수한 말들, 반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수많은 교훈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귀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 표정, 태도, 목소리 이것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인데요.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죠.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것은 마음과 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요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실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곧 몸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면 곧 몸도 아파지게 된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이 건강하려면 관계에 꼬임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대화가 잘 통해야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평생 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의 자녀에게 대물림까지 되기도 합니다. 부모인 나로서 정말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바이죠. 올바른 대화법은 이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대화법은 굉장히 훌륭한 유산이 됩니다. 그럼 올바르게 대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화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황희정성가 농부 이야기입니다. 젊은 선비 황희가 개경의 남문 밖으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떠났는데도 볼일을 마치고 나니 점심때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 날씨 한번 덥다. 황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나무 그늘이라도 눈에 띄면 쉬었다 가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어 그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황희가 앉아있는 근처에서는 늑수그레한 농부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쟁기를 끄는 소는 2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검정소, 한 마리는 누렁소였습니다. 황희는 큰 소리로 농부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날씨도 더운데 좀 쉬었다 하시구려. 농부는 곧 밭에서 나와 황희가 있는 데로 왔습니다. 황희는 노인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장, 검정소하고 누렁소 중에서 어느 놈이 일을 더 잘합니까? 그게 농부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난처한 표정을 짓던 농부가 황희의 귀에 귓속말로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누렁소가 힘이 세고 일도 훨씬 잘합니다. 검정소는 깨를 부리면서 일하기를 싫어하지요. 오라, 그랬었군요. 그런데 노인장,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황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 해도 제 흉을 보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소들이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농부의 표정은 진지하기까지 했습니다. 황희는 농부의 말뜻을 알아들었습니다. 하찮은 짐승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 노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으로 그 이후로 아주 청렴한 선비로 살았다고 합니다. 대화의 기본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자녀의 감정, 자녀의 생각, 자녀의 느낌을 존중할 수 있는 부모여야 자녀와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존중받은 자녀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존중받은 자녀는 자신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집에서 사랑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사랑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모에게 사랑받거나 존중받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타인의 사랑과 존중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에게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주면
자녀는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많은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물으면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부모님께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지 물어보면 거의 70% 이상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존경받는 부모나 친구 같은 부모는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면 자녀는 부모를 아주 가깝게 느낍니다. 아주 친밀하게 느낍니다. 그게 곧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존중받은 자녀의 장점은요,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어디 가서든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며 굉장히 힘이 센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도 잘 길러지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번째로 존중받은 자녀의 장점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을 하는데 자녀가 그 사랑을 다 느끼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어릴 때는 자녀들도 느끼겠지요. 그러나 자녀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차이는 뭡니까? 사랑을 주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 차이에 큰 간격이 생긴 겁니다. 이 간격을 메꿔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네, 이렇게 대화의 기본 태도, 존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월북 작가인 이태준 씨의 동화입니다. 엄마 마중이라는 동화책인데요. 이 동화책의 그림을 보시면 일단 아이의 복장이 아주 오래전 옛날 복장입니다. 이 아이가 장사를 나간 엄마를 마중 나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는 전차가 오는 그 플랫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엎드려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어린 아이입니다. 깽깽거리고 올라갔죠. 그렇게 올라가서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엄마가 탄 전차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가 한 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차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예, 그런데 차장은 멀찍이 쳐다보다가 가버립니다. 마침 전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차장은 그냥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차가 또 왔습니다. 이 아이는 또 묻습니다. 우리 엄마 언제 와요? 네, 이 차장 아저씨 역시 딸랑딸랑 소리를 울리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차가 왔습니다. 이젠 아가는 또 기웃하고 차장에게 또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언제 오나요? 네, 그런데 이 차장 아저씨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시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엄마 꼭 오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 서서 기다려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 아저씨의 눈맞춤과 그 아저씨의 당부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이 아이는 아무리 전차가 와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고 눈발이 내렸습니다. 아이의 코가 빨개졌지만 아이는 묻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차장 아저씨가 눈을 맞추면서 엄마는 꼭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자녀가 이야기를 할 때 바라봐 주는 것, 눈을 맞춰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바라보고 싶지 않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쳐다보고 싶지 않잖아요. 네, 이것처럼 자녀를 쳐다보는 그 자체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충분히 자녀가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큰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눈맞춤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앞서 메르비언의 법칙에서 시각적 요소가 55%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눈맞춤도 시각적 요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화와 말의 차이, 그리고 대화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 2가지, 존중과 눈맞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